살다 보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을 겪곤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꿈을 꾸는 것 같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순식간에 늪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기분 말이지요. 그해 가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기괴한 사건 이후로 저는 한동안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서늘한 감옥으로 변했던 그날의 기억을 이제야 차분히 꺼내어 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기보다 제 삶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침묵에서 이제는 그만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지, 그리고 그 유리 파편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난도질하는지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 저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경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주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참으로 자상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두고 외출할 때면 날씨에 맞는 겉옷을 챙겨주던 그 손길은 늘 다정했지요. 남들은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신혼처럼 사느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그저 뒤늦게 찾아온 인생의 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서린 온기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지나친 다정함은 마치 무대 위 배우가 연출한 정교한 연기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안에서 미묘한 위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즐겨 쓰던 비누 향기가 미세하게 달라졌거나 그가 읽던 신문에 접힌 모양새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식이었지요. 분명 어제는 안경을 서재에 두었다고 했는데 침실 협탁 위에서 발견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신이 좀 없나 봐요. 제 물음에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서글서글한 웃음 뒤에 가려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저는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제 건강검진이나 재산관리 상황을 꼼꼼히 챙기곤 했습니다. 제가 가진 상가 건물의 임대료가 제때 들어오는지, 은행 예금의 만기가 언제인지 저보다 더 정확하게 꿰고 있었지요. 당신은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은 저를 위한 배려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저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을 안전하게 탈취하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였던 셈입니다. 한 번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그가 절대 가지 않을 법한 낡은 여관의 식당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그가 동창 모임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물어보려다가도 나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조용히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미세한 서늘함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닥칠 거대한 비극을 조금은 일찍 막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직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제 이성은 그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제 본능은 이미 무언가 어긋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가장 잔인한 폭풍 전야였습니다. 남편은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 아주 중요한 미국 출장이 잡혔다며 비행기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열흘 정도 집을 비울 테니 혼자 적적해도 잘 챙겨 먹으라며 신신당부하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출국하는 날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갔고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버스 창밖으로 저를 보며 짓던 그 마지막 미소가 사실은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였다는 사실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 집안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시간부터 저는 부지런히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차가 있으니 바로 답장이 오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가끔 밤늦게 오는 바빠서 이제 확인했네. 사랑해라는 짤막한 답장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다 챙겨갔다던 면도기가 욕실 구석에 그대로 놓여있기도 했고 그가 출장 중에 입겠다고 한 정장이 드레스룸 구석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그가 워낙 바빠서 짐을 챙기다 실수를 했으려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이 제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우리 집 근처 골목에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는 웃으며 우리 남편 지금 미국에 있어요. 잘못 보셨겠지라고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구슬 하나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잠겨있지 않은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남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무엇에 홀린 듯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과 함께 각종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제가 가진 부동산의 예상 시세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한 기록이라기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처럼 정교하게 나열된 숫자들을 보며 저는 원인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식탁에서 끼니를 때우며 저는 자꾸만 남편이 보낸 문자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평소 그가 쓰던 말투와는 미묘하게 다른 문장 부호나 어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먹하고 딱딱한 느낌, 그리고 제가 보낸 질문에 교묘하게 대답을 회피하는 방식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거기 날씨는 어때요? 비 온다는데 우산은 챙겼어? 라는 물음에 그는 그저 응, 잘 있어. 걱정 말라는 식으로만 일관했지요. 저는 그 불안함을 지우려 집안을 더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그러다 거실 소파 밑에서 작은 귀걸이 한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화려하고 젊은 감각의 장신구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 외부인이 온 적은 없었으니 그것이 그곳에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그 귀걸이를 들여다보며 저는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이 어쩌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비행 피로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라며 집에서 편히 만나자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지요. 그 무렵 저는 이미 심장 깊은 곳에 의심이라는 차가운 가시를 품고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이 기우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껴안으며 역시 집이 제일 좋네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익숙한 품 안에서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짐을 풀기도 전에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면세점에서 특별히 사왔다며 우리가 결혼할 때 마셨던 것과
비슷한 빈티지라고 설명하는 그의 배려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지? 이거 한 잔 마시고 우리 푹 자자. 남편은 정성스럽게 와인을 따라 제게 건넸고 저는 그가 내민 잔을 받아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와인의 맛은 달콤했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끝맛이 이상하게 무겁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남편의 얼굴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소파에 기대어 쉬겠다고 말하려 했으나 입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그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수십 년간 봐온 남편의 다정한 웃음이 아니라 마치 낯선 타인의 가면을 쓴 것처럼 서늘하고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저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이제 됐어.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으며 마치 사냥을 마친 이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은 이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제 통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그 와인 잔 속에 담겼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를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독약과도 같은 함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지듯 잠든 저를 안방 침대로 옮겼고 저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가 방 안에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과로로 인한 환각이기를, 제가 너무 예민해서 꾼 악몽이기를 기도하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이어 들려온 현관문, 도어락 소리와 낯선 이들의 발자국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포가 저를 깨웠습니다. 몸은 마비된 듯 무거웠지만 억지로 의식의 끈을 붙잡고 실눈을 떴지요. 어둠이 내려앉은 안방, 제 침대 주변에 세 개의 그림자가 거대한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가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 눈앞에 똑같은 얼굴을 한 남편이 두 명이나 서 있었으니까요. 하나는 방금까지 제게 와인을 따라주던 그 다정한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딘지 모르게 더 거칠고 피폐한 인상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붉은 입술을 한 낯선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확실히 잠든 거 맞아? 거친 목소리의 남편이 제 뺨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제 곁에 있던 남편이 낮게 의조렸지요. 걱정 마, 약을 넉넉히 탔으니까 아침까지는 절대 못 깨. 그들의 대화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제 귀를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든 줄로만 알고 자신의 쌍둥이 형과 내연녀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다정하던 목소리로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대출 서류에 도장은 어떻게 찍을지를 논하는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빨리 서류 찾아, 시간 없어. 여자의 재촉에 두 명의 남편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끼던 보석함과 인감도장이 든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실눈 사이로 지켜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이불 끝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괴물 같은 쌍둥이 형제가 번갈아가며 저를 속이고 알리바이를 만들며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부터 느꼈던 그 미묘한 위질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목숨까지 위협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류만 다 챙기면 이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잖아. 쌍둥이 형의 말에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깨면 다 망하니까 조용히 끝내자고. 그 순간 저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직감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일어난다면 저들에게 붙잡혀 영원히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 같았지요. 저는 그들이 서재로 잠시 자리를 옮긴 틈을 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저는 창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은 사정없이 떨렸지만 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2층 높이의 창틀에 올라섰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지만 제 뒤에서 들려오는 저 악마들의 숨소리보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어둠 속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그해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추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등 뒤에서야 저기 봐, 창문이 열려 있어 라고 외치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발바닥이 찢기고 피가 흘러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그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의 형, 그리고 그들의 공범인 여자가 금방이라도 제 목덜미를 낚아챌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경찰서까지 어떻게 뛰어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경찰관들의 논란, 눈빛과 제 엉망이 된 몰골이 비로소 제 처지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안방에 남편이 2명 있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제 말을 실성한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하는 듯 했지만 제가 내뱉은 구체적인 정황과 제 몸에 남은 타박상들을 보며 점차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제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 안에서 제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엇에 홀린 듯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까 안방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경찰이랑 오고 계시죠? 그 인간들, 아니 내 남편이랑 그 형제놈들 절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오랜 내연녀이자 범죄의 공범이었음을 순순히 자백하며 남편이 자신까지 배신하고 모든 돈을 챙겨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매일 한 통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쌍둥이 형이 저를 타깃으로 삼아 치밀하게 범죄를 공모했던 대화, 녹취록과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존재조차 숨겨왔던 범죄자, 쌍둥이 형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그 녹취를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미세한 위질감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남편 역할을 수행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기 위해 제 인생을 무대로 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경찰과 함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져 있었고 제 곁에는 공권력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자다 깨서 몽유병이라도 도진 것처럼 연기하며 천연덕스럽게 경찰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무섭게 왜 경찰분들을 모시고 와? 그 가증스러운 다정함 뒤에 숨은 칼날을 이제는 제가 부러뜨릴 차례였습니다. 그 무렵 제가 느꼈던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냉소가 되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견고한지 자만하고 있었겠지만 그 함정의 가장 큰 균열은 바로 그들이 나누지 못한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연녀의 배신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조력이었고 그 조력은 제가 가진 강력한 카드가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살살에 깨면 다 망해라고 속삭이던 그들의 말은 이제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저주의 주문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제 휴대전화 속 녹취 파일을 건넸습니다.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남편은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혹감보다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완벽한 가면이 씌어 있었지요. 여보, 이 새벽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경찰분들이 우리 집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가식적인 다정함에 저는 속이 뒤틀리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선 채로 경찰에게 안방 옷장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옷장 뒤를 확인하세요. 저 사람이 숨겨둔 진짜가 거기 숨어 있을 겁니다. 경찰이 옷장 문을 거칠게 열자 그 안에는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 형이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똑같은 얼굴이 한 공간에 마주한 기괴한 광경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제 팔을 붙잡으며 읍소하더군요. 이건 오해야, 여보. 이 형이 갑자기 찾아와서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숨겨준 거라고. 당신 나 알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내 연녀가 제보한 그들이 저를 비웃으며 재산을 탈취하고 죽음까지 모의했던 소름 끼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해? 살살해 깨면 다 망해라고. 했던 건 당신 형 목소리였니? 아니면 당신이었니? 제 물음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출장을 간 적이 없었어. 그동안 둘이서 번갈아 가며 내 옆자리를 차지하고 내 눈을 속이며 내 인생을 도둑질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어갔습니다. 내 재산, 내 인감, 심지어 내 목숨까지. 당신들한테는 그게 다 게임이었나 보지? 대출 사기 계획서까지 다 봤어. 당신들이 내 집을 담보로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쌍둥이 형이 먼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증거 있어? 그까짓 녹음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 우리가 입맞추면 그만이야.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경찰이 수갑을 꺼내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공범인 여성분께서 자백과 함께 당신들의 대출 사기 계획, 녹음과 쌍둥이 형의 신분 세탁 증거를 전부 제출하셨거든요. 그제야 남편은 제 무릎 아래로 털썩 주저앉아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 저 형이 시킨 거야. 형이 도박비 때문에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우리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태어나서 가장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랑?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건물과 내 통장이었겠지. 당신이 씌워준 이 가짜 신데렐라 구두, 이제 내가 직접 벗어 던지려고. 당신 형이랑 감옥에서 그 똑같은 얼굴 마주보며 평생 반성해. 경찰관님, 이 사람들 당장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이 가증스러운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기 및 특수절도 미수,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여보, 은혜야, 라며 제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거실 유리창에 번뜩이며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낱낱이 비추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망하면서도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계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내 연녀가 넘겨준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저는 지옥 같은 연극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의 다정한 손길이 사실은 제 목을 죄어오던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인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차가운 진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바닥에 흩어진 와인잔 파편들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건넸던 그 달콤한 독약의 흔적을 지워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찢기고 피가 맺혔던 맨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니 그제야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제 인생을 도둑질하려던 괴물들에게서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안도와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남편과 쌍둥이 형이 가로채려 했던 제 재산과 명의를 모두 안전하게 되찾았습니다. 내 연녀는 자신의 앙심 때문에 제보를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넘겨준 녹취 증거는 제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던 보상을 건네며 우리가 겪은 이 기괴한 연대가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 또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남자의 교활한 가면을 함께 벗겨냈다는 점에서는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집안의 가구 배치를 전부 바꾸고 남편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분했습니다. 텅 빈 서재와 드레스룸을 보며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 빈자리는 곧 저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만 머물렀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단단한 주체로 거듭난 것이지요. 재산보다 귀한 것은 결국 제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60이 넘은 이 나이에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집은 더 이상 공포의 무대가 아닌 오로지 저만을 위한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가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볼 때면 그날 밤 창문으로 뛰어내렸던 제 자신의 용기가 기적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비록 사람에 대한 믿음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제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해졌음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가혹했지만
그 끝에 마주한 진실은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이의 다정함이 때로는 나를 삼키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연극 속에서도 나를 구원한 것은 결국 저 자신의 용기와 냉철한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정함이 전부는 아니니 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창 하나는 열어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법이니까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던 그 간절한 용기가 사연자님의 오늘을 지켜냈군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 당신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은 진실의 빛 앞에서 결국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를 믿는 마음만큼이나 나 자신을 믿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